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내년 민사소송법 노무사 2차를 위해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연기. 며칠 전에 제가 입문반, 초보자를 위한 입문반에서 3시간 동안에 전체를 맛배기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총집합해서 좀 더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뭐 오리엔테이션 이거 자시고 할 거 없이 며칠 전에 입문반 하면서 또 느낀 점이 있어서 더 줄여서 왜 공부하느냐? 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시험 대비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과목 똑같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쪽집게가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4문제가 나와가지고 단문 2문제, 사례 2문제 4문제를 다 쪽집게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예? 결국 어떤 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책을 공부한 걸 가지고 보지 않고 옮겨 쓰는 게 2차다. 객관식은 선택만 하면 된다. 그것도 벅찬데 읽고 고르기 길어서 지문이 보지 않고 옮겨 쓰는 거는 엄청난 작업이다. 이게 시간 안에 이 글씨로 몇 글자 못 쓰고 시간이 훅 지나간다. 이게. 예?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아무리 유명 강의를 들었어도 대한민국 강의를 다 들었어도 소용이 없다. 객관식은 도움이 돼. 고르니까 써야 된다. 이걸 자기 거로 만들어서 대신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자기가 어떤 게 나오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의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인데 이거를 혼자 그런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명확하고 내용도 명확하고 재판에 가는 거라 정해져 있다. 딱. 비교적 안정적이다. 불이가타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응용 문제지 여기 안 나오는 이쪽 동네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제일 좋은 장점이다. 근데 단점이 있다. 이게 소송 절차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재판심의를 담당한 사람들은 익숙한데 생전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내 거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운 거냐면 수학 킬런 문제처럼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고르는 것도 힘든데 이걸 내 거로 만들어서 쓰는 건 더 힘들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양도 많다. 그렇다. 참 모순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알아도 될 거는 이게 이렇게 많지 않고 얍살한 과목을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들 얍살하니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다들 잘 쓴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쉬운 거 아니다. 그것도 또 얍살하고 이렇게 작으면 시험 문제를 본의 아니게 상당 부분 낼 게 없다 보니까 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과도한 응용이 있어서 공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일장일단인 거야. 다 쉽고 얄팍한 거 해봐. 그럼 다들 잘 써. 잘 쓰진 않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문제를 저도 법무사 과목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그 얍살한 과목은
시험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많은 과목은 낼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꼬아서 낼 것도 없고 이 어려운 과목은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못한다. 못한다기보다 잘하기가 어렵다. 수동법 과목은 사법시험, 지금 변호사 시험, 대한민국 법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민사소송법이다. 왜? 재판해 본 사람이 없다. 수험생 치고 양이 많다. 제일 어려워한다. 이게 뭐를 말한다? 법무사만 하거나 변리사만 하거나 로스쿨 법 과목만 하는 사람도 어렵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거꾸로 잘 쓰는 사람도 많지 않다. 법학을 전공했어도 저도 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했지만 사법고시도 오래 했었지만 민수법의 달인은 없다. 붙어 나가면 공부를 안 한다. 1차 달인은 많은데 이거를 놀래지 마라. 다른 수험생은 기가 막히게 썼을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아는 거 나와도 올해 똑같은 거 나왔어도 알고 옮겨 쓰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서 그러면 의외로 점수 잘 준다. 자기가 쓴 답안지에 비해서 항상 모든 수험생 공통점이 법무사도 그렇고 소송법이 과락 나올까봐 써놓은 거 보니까 용어도 틀리고 굉장히 점수 나중에 큰일 나는데 보면 제일 잘 나와. 의외로 상대적인 거라서 이걸 알아둬야 된다. 쉽게 하지 다 쉬워. 뭐 하나 그 속에서 점수를 상대적으로 절대 평가라도 이게 선택 과목 상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장단점이 있는 거를.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잘해 놓으면 불이타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더군다나 노무사 쪽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선택 과목인데 노무사 쪽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법학 전공 잘해도 얼마나 있겠냐고. 응? 다들 저도 오랫동안 고시 이 과목을 맡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법무사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나는 법학을 전공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중국어과를 나오다 보니까 법과목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법대 나온 사람은 내가 스카이 대학 법대가 아니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좀 허접하게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그럼 스카이 법대 나온 사람들은 적성에 안 맞나 보다.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야. 만만한 걸 수가 없는 건 역대급 모든 검증된 사실이야.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여기서보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길 수가 있다. 그럼 어려운 거에서 또 꼬아서 냈다 그랬죠. 그거보다 조금만 어렵긴 해도 어렵다래. 조금 어렵긴 했다. 더 기회야. 왜? 다 자빠졌어. 상대평가야.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라고.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요. 이거를. 아주 예전에 2차 과목은요, 답안지를 쓰다가 1차 과목도 선택하다가 중간에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답안지 바꾸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마킹 잘못해가지고 다시 답안지 봐서 이름 쓰고 못 쓰고 마킹 다시 하면 시간 잡아먹고 쫓기고. 2차 과목은 쓰다가 답안지 다시 쓰잖아. 이거는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법무사 측에서 가끔 얘기해 주는데, 아주 오래전에 사법고시 같이 2차를 보던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대학교, 대학원 저처럼 계속 붙고 군대를 가려고. 근데 이제 대학원도 졸업이야. 마지막 시험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붙으면 군법무관으로 군대를 가고, 떨어지면 병으로 가는
군대 연기도 안 돼. 1차 붙었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럼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는데 2차. 둘째 시간에 4일 동안 사법고시 두 번째 과목에 이틀째 시험 보는 게 행정법을 본다고. 행정법.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쟁송법만 보지만 행정법을 본다고. 근데 저녁에 이제 시험 잘 봤나 이렇게 위로하려고 갔더니 nin기로 맞고 퍼져 있더라고. 포기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 얘기예요. 케이스가 사례가 처음 나온 거야. 사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 멘붕이 빠진 거지 뭐. 다. 그래도 이제 한참 1시간 정도 쓰다 보니까 잘못 집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X 치고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 이런 걸 몰라가지고 다시 썼지. 뭐 조금 쓰니까 뭐 걷었지 답안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운 거 아님. 이거 지운 거 아님. 그래 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냈다고. 그러고서 이제 나는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마음을 비우고 시험 보러 가서 오히려 잘 봤. 나중에 붙었어요. 군무원으로 갔어요. 알고 봤더니 다들 그러니까 멘붕이니까 소문에 의하면 점수를 올려줬대. 상대적인 거니까. 그 과락은 안 나온 거예요. 과락. 다른 걸 봐서 그냥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붙은 거지. 절대 빵꾸 내면 안 되고 뇌 문제를 여러분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2차 100점 만점에 60점 넘어서 70점 맞는 건 쉽지 않아요. 고득점이라 80점은. 근데 그 봐보세요. 60점과 70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70점은 완전 고득점이잖아요. 10점 차이가. 20점하고 30점은 그냥 줘. 이 과락 밑에 40점 밑에는 뭐 그냥 점수가 기준이 너무나 뭐 허술한 기준으로 주긴 차이겠지만 뭐 20점 주나 30점 주나 40점 주나 과락인데 뭐 10점 15점이 훅훅 차이 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조금만 신경 쓰면 20점 맞을 거 30점 맞긴 쉽다니까. 모르더라도 똑같이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과목과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라. 절대 한 과목도 빵꾸 내지 말고 내 문제를 잘 채워라. 이걸 절대 홈런 치려고 하지 말고 안타만 쳐도 고득점이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내 문제를 욕심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도 이게 전설의 이시훈 교수님 책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추모 학술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소송법의 대가인데 집행법도 대가라. 저는 집행법 학회를 운영해서 우리 집행법 학회에서도 추모 학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반대 토론, 지정 토론으로 조금만 받긴 했었는데 이게 1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요 김영욱 교수님 책은 1250페이지에서 너무 상세하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은 상세한 게 이것도 나오고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줘버리면 이건 죽으란 얘기야.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응?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을 주고 시험 봐도 못 봐. 그 또 유명한 전병수 교수님 책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유명하고 제가 최근에 박지환 교수님 책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작은 페이지는 아니고 저쪽에 비해서 또 책이 상당히 얇다 보니까 이것도 작은 양은 아닌데 혹시 이 두꺼운 거보다 이거보다 왠지 중간중간에 뭐 왠지 좀 부족한 거 느낌도 들고 또 남들이 다 이거 유명한 이거 보는데 이거 지금 보는 사람이 없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모든 사람 교수님들이 다 이거밖에 없었지. 그동안 전설이지 뭐. 전설 못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오면서 초판 한 2년 전에 요 이시훈 교수님 책을 토대로
좀 보완해서 나름대로 수업용으로 540페이지를 줄이고 애매할 때는 이승규 책으로, 애매할 때는 정설이니까 이승규 책이.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대비 그동안 다른 교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이것도 좀 양이 많더라고. 또 부분 이승규 책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답안지로 옮겨야 되는데 이 줄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 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학원에서 13번 하게 해야 되는데 20번까지 보강을 설명을 쉽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25년대는 좀 줄였는데 18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한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면서 내가 뭔가 이 원자재가 조금 더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리 이거도 그렇구나 걸 느껴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380페이지인지 앞에 목차 빼면 370페이지야. 아까 540페이지였는데 3분의 2를 줄여버렸어요. 그 요걸 요번에 책 내기 전에, 이거 며칠 전에 나왔어요. 내기 전에 3기 때 책 나오기 전이라 이 원고 프린트물로 책 오타도 정리할 겸 특강을 했어요. 일부러 무료 특강으로. 그러니까 이걸 아시겠지만 연기 때는 기본을 공부하고 1기 때는 다시 복습하고 2기 때는 시험 문제 보고 공부하고 3기 때는 두 문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기 때는 기초, 1기 때는 심화, 이걸 토대로 2기 때는 1시간 시험 보고 정리, 마지막 3기 때는 실전처럼 2시간 조그만 거 둘, 큰 거 둘. 그러니까 2기 때는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그러니까 사례 하나, 단문 하나. 마지막 3기 때는 똑같이 사례 둘, 단문 둘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3기 때 보니까 시험만 보고 나가니까 동차반이나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을까 봐 유인물로 딱 6번, 전체 내용을 6번, 3기가 수업이 6번이거든. 그래가지고 6번 나눠서 6번 6분의 1 이거로다가 공부하고 6분의 1 시험 보고 6분의 1 공부하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서 점검을 했어요. 올해 시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책에 비해서. 이게 책을 일부러 기본서로 했어요. 기본서 형태로. 어디 나오든 지장이 없도록. 시험 문제 제가 단문집을 10몇 권을 다 시중에 걸 참고해 봤어요. 실제 답안지 쓸 분량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단문집들이 있어요. 단문집도 빠진 게 없이 단문집을 녹였어요. 이렇게. 단문집 겸 하는데 단문집은 이거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데 이게 교과서 형태로 해서 비지 않게 하면서 실제 쓸 수 있는 양으로 줄였어요. 이 사례도 540페이지일 때는 제가 교재에다 사례도 넣고 뭐 막 그림도 넣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시험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보충으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싹 빼서 알맹이만 딱 해놨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아까 이시훈 교수님 책이 돌아가셔서 이시훈 교수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제 책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이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제 18판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제 공저로 이렇게 나왔어요. 조관행 변호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는 민사집행법 학회 초대회장, 전임회장, 바로 전에는 전병서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 유명한 분들을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못 만나고 집행법학회에서 회장이었으니까 공저로 나오면서 이제 상당 부분을 표현을 바꾸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요 제 거에다가 조금 손댄 것들을 우리 관련되는 거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조금 그 진도별로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크진 않은데 좀 더 좋은 표정으로 조금씩.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요거를 이렇게 보완해 드릴 거다. 이게 지금 전설의 책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정동윤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무단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는 이게 이 책이 제일 때문에, 그래서 요거 교재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시중에 어느 책보다 모자르지 않다. 제가 이제 노무사 쪽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또 오너라 1차를 거쳐서 2차를 통해서 초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걸 토대로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 여러분 아주 활용하면 좋을 거다 이게. 작년에 그 올해 2차 시험 본 그 김가영 학생 같은 경우는 1판으로 계속 해가지고 제가 요 특강할 때 많이 줄였으니까 이거로 좀 옮겨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1판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1판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1판 답안 쓰는 거 잘 쓰더라고. 근데 여러분 더 줄였으니까. 자, 다 처음이야 사실. 다 처음이야. 사법고시를 하든 로스쿨을 하든 변리사를 하든 법무사를 하든 대한민국에 처음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 상대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 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 새 교재로 새로운 강의 방법으로 저만의 방법을 느껴서 남을 흉내내지 않고, 처음부터 모의고사 볼 때도 흉내내지 않고 저만의 방법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2차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꼭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초심으로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는 이 초심 열정만 가지고는 며칠 못 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전문가로 널려있게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긴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로 태어나는 거야. 이때 마음가짐은 저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그럼 매일같이 밤새서 24시간 막 다짐을 하고 와신 상담, 잠도 안 자고 막 그 중국 와신 상담처럼 막 아픈 침대에서 자고 그래야 되냐? 그렇게 뭐 며칠 못 가. 14시간 공부 오래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하루에 집중해서 8시간 이상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14시간 해. 하루 이틀. 그거 오래 못 가. 매일 꾸준히.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했다. 8시간 했다. 이거 알아둬야 돼.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공부도 했었고 겪으면서 느낀 건데 8시간 공부했다. 오늘 8시간 했잖아. 그럼 이때부터 8시간 동안 이게 풀로 빡 된 게 아니야. 8시간에서도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빡 8시간. 1시간도 불가능하다 이거. 이게 사람이 로봇이 아니라니까. 숙이보고 다짐을 하고 며칠 못 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제가 요게 2004년도 글이니까 21년 전 글이에요. 그때 강의 나올 때는 외모고시 최고령 합격이었으니까 박혜진 씨라고. 21년인데 최고령 합격이니까 지금 정년 퇴직했을지도 몰라. 남아있으면 차관급 됐을까? 장차관? 합격이 뭐냐면 무심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실함 속에서 합격의 꽃이 피는 거다. 응? 막 다짐을 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그날 조금씩 그 성실한 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엄청난 다짐도 아니고 성실하게 그날, 또 하루 종일 꽉 차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날 조금씩 조금씩 요게 과정에서 만드는 제일 적절한, 오래가고 할 수 있고. 이게 처음 가는 길인데다가 생소한 과목이라 양도 많고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학 킬러 문제처럼 이게 오타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의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그래도 얼추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 이해는 해 어느 정도. 킬러 문제처럼 이 영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알아들어 이게. 자주 다녀서 익숙하고 편하게 자기 길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어떤 길이 나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로 오고 있는데 대중교통으로 전 면허를 딴 적이 없어서 여기 본관, 여기 별관이고 저 위에 법무사 본관 20몇 년을 오다 보니까 동네 가는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오는 게 매일 이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금방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저만의 방법으로 오타가 있네요. 이게 가능하도록 여러분 거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수험생보다 못지않게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어떤 수험생보다 못지않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따라만 오시면. 이 얘기를 꼭 하고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 행정법 서울대 교수님 그 당시에 자기가 합격하고 했던 얘기, 한 30년 전 얘기. 평소에는 한 페이지를 평균, 어떤 건 안 보는 페이지도 있고 어떤 건 어려운 페이지도 있겠지만 평균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한 페이지를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면 이 파트가 어떤 건 5초가 아니라 1분 걸릴 수도 있고 10분 걸릴 수도 있겠지만 평균 안 보는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과도하게 암기하지 마라. 보는 동안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과도하게 암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보고 써야 되는데 그 생각 가지면 힘들어요. 안 보고 써도 따라오셔야 돼. 초등학생처럼, 그게 중고등학생처럼 공부하면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국사를 앞에 구석기 시대를 하도 앞에 시작할 때 공부해가지고 동굴 이름도 기억이 나잖아. 구석기 때 빌레못 동굴 무슨, 난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빌레못 동굴이 왜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현대사가 중요한데 앞에만 들이따 과도하게 안기지 말고 5초 안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사진 찍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려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서 줄여나가는 거야. 자꾸 익숙하게.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찍으면 1분이면 12페이지가 찍혀요. 30분이면 360페이지, 제 책이 360페이지. 30분이면 1독이 돼. 그래가지고 시험 직전에 집중해서 사진 찍고 그때 기억해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야. 시험 전날 기억해가지고 그때는 암기량이 적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생소한데 암기하면 이게 나가겠냐고 생각해봐. 마지막에 전체를 긴장해서 사진 찍고 이게 30분이면 되는데, 뭐 그렇게 30분이 안 되더라도 2시간만 한다 하더라도 전날 2시간. 아침에 급하면, 여러분도 겪었을 거야. 급하면 화장실 가면서 책을 막 넘겨. 막 보여. 막 급하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옛날부터 나온 얘기 아니야?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못 동하고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방금 전 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전날 아침에 딱 보고 바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당할 거야?
지금 공부학을 내년에 써먹으려고 놀부심보지. 이게 여러 번 한 사람도 생소한데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하다가 자빠지는 거지. 이제 사람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20, 3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걸 가지고 질체를 얘기해 주는 중이에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적절하게 써도 모자랄 텐데, 그래서 예전부터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시험장에서는 시간, 사법연수원 앞에 실력이 모자라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시간 안배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객관식이고 논문식은 더, 연수원에서 논문이니까 이거 시간 안배 못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 공부 기간도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을 엑기스 있게 딱 해야 되는데 혼뚱한데 밤새면 뭐해? 하루에 14시간씩 1년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뭐하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는 혼자 공부하면 어디가 어려운지, 이거 우리 이신 조용하는 교수 새 책 나온 거 이거 혼자 다 읽으려봐. 읽고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걸 읽고 자기가 생각이 어려우니까 이걸 도와서 이 길로 올 수 있도록 딱 해드리니까 잘만 따라오면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과도하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한 걸 내년에 써먹으려 하지 말고 수십 번 본 다음에, 봐봐, 이게 한 달 걸리던 게 일주일 걸리고 줄여서 자꾸 사진 찍은 다음에 많이 찍어서 익숙한 다음에 딱 암기하는 건 쉬운데 지금 이해도 안 되는데 암기가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때도 복습할 때도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 왜? 이 책이 얇아도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말고. 이게 안 보던 과목이라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그 시간에 쉬라고. 복습을 하라고. 복습. 저는 책을 보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복습도 그냥 안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복습이기 때문에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만 오면 자꾸 사진 찍는다. 지금 연기다. 연기할 때, 일기할 때, 이기할 때 하다 보면 이 얇은 거 하도 많이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니까. 이런 상태에서 처음 임박해서 긴장해가지고 말이야.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긴장하다가 마지막 바로 시험 보면 이걸 누가 당하겠냐고. 벼락치기가 돼야 합격해요. 벼락치기가 안 되면 시험 합격이 어려워요. 고득점 합격은 벼락치기야. 공부가 안 되면 벼락치기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내년 계획한다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니까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한다니까.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보면서 내년을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1차도 여러 번 붙었는데 걱정이 되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끝난 다음에 생각해도 되는데 가기도 전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벼락치기가 돼야 돼요. 아무나 못해 벼락치기. 찍어서 보는 거 안 된다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워밍업으로 이시영 교수님 책 앞에 나오는 극히 일부, 이거 두꺼워서 일부. 국가 권력이 확립되기 전에 원시 시대에서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국가가 없다 보니까, 법도 없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든지 혼자 안 되면 가족이나 집단을 통해서 자력구제가 원칙적인 권리 실현 수단이었다 이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 복수. 근데 이 자력구제는 신속하고 경제적일 수 있지만 폭력 행사가 악순환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센 놈은 남용을 하고 약하니까 뭉치게 되고. 그래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현대사에서는 우리나라 법제도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국가를 통한, 비록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권리를 실현시키는 민사소송제도. 그래서 대원칙이 국가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구제를 받으려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소장을 작성.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제가 시킬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왜? 저는 제일 장점이 30년 넘게 법원 앞에서 소송 서류를 지금도 또 법무사학원에서도 소송 서류 작성을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보고 강의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직접 소송 서류를 보면서 보아야지만 와닿는다고. 소장을 자꾸 구경시키도록 거야. 모든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때 모든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서류도. 가장 중요한 소장이에요. 소장. 자꾸 보면서 이걸 말하면 훨씬 소장도 한번 구경 안 하고 공부를 해서 수석 역할을 하니까 수석 합격자가 나오니까 대단한 거야. 나는 예전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소액 사건 소장도 안 써보고 합격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어. 이걸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합격하니까 저 이제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랬거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법률구조공단 가서 실무를 딱 접하니까 내가 공부하고 어려웠던 게 이렇게 들어가. 응? 소장 작성. 처음부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이거 쓰는 걸 법무사는 시험 본다니까. 안 보고 써야 돼 이거를. 이거 쓰는 것도 기법이 여러 가지예요. 서울특별시 쓰면 안 되고 막 이게 괜히. 근데 이걸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데만. 자, 원고피고 당사자를 먼저 쓰고 이 청구 취지와 원인 이게 심판의 대상. 나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건물 명도해달라. 명도해라. 이유 이렇게. 심판의 대상. 재판하는 법원 이렇게. 당사자가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지. 그럼 법원은 답변을 어떻게 한다? 이 소장에 대해서 답변이 판결이에요. 판결이 뭐라 그런다? 판결. 중요한 거는 이 소장은 맨 밑에 관할 법원을 쓰는데 모든 법원의 판결은 맨 위에 이건 의정부 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맨 위에 관할 법원을 써요. 의정부 법원의 판결이다. 누가? 이 당사자 원고피고. 그리고 심판 대상. 당사자가 심판에서 재판한 거지 이게. 이렇게 이 재판한 걸 판결 그러는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 재판이라는 말이 재판. 사람들이 판결로 이렇게 오해한다니까. 이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재판에는 판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니까. 재판의 개념이 재판기관, 재판 담당하는 기관이 자기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자기나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 난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효과 발생하는 법원의 행위인데, 그러니까 판결 일하는 사람 방법으로 의사표시할 수도 있어요. 판결. 이게 전형적인 거지만 판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판결. 판결. 피고 농구에게 얼마 줘라. 이렇게. 결정도 있다니까. 이 결정이라는 게 이거 할까 망설이다가 결정한다 이런 그런 결정이 아니야. 판결이라는 사람으로 하듯이 형식으로 하듯이 이렇게 결정. 이 어디 법원에서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한 거야. 기각하겠다. 응? 기피 신청 기각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뭐다? 원래는 이렇게 모든 재판을 원래 우리가 목적은 판결이 목적인데 모든 걸 판결로만 할 수는 없지. 왜? 이 판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것들, 기피, 관할 이런 것들은 모든 걸 판결로 하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알맹이, 주된 것만 판결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가볍게 결정이나 명령으로. 그래서 이 기피 신청 같은 건 결정으로 간단하게.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민사집행, 가압류, 뭐 경매, 압류 추심, 경매 이런 것도 다 결정으로 해요. 그리고 명령으로 하는 것도 있다니까. 이렇게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준비 명령, 뭐 보정 명령 이렇게. 자, 이걸 전제로 지금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10페이지.
저는 여러분하고 수업을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책을 똑같이 봅니다. 이 교재를. 그러니까 제 수업은 수업을 들은 거를 가지고 따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걸 메모했다가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걸 따로 정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몇 시간 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이 보면서 하니까 나중에 복습은 뭐다? 따로 정리할 게 없어.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돼. 보는 순간. 다만 이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거 수업 듣고 복습하기 저도록 쉽게끔.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가거나 제가 설명 도구로 했던 것들은 PPT를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림만 수업한 걸 그대로 PPT를 올려드려요. 절대 출력하지 말아요. PPT 한 거를. 양이 너무 많아. 이게 보실래요? 이런 거를 다 인쇄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건 책에 나오고 그냥 PPT 화면만 내려서 이렇게 넘기면 돼요. 금방 봐요 지금. 이거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책 다 띄워놓고 하니까. 자, 10페이지부터 합니다. 첫째 주제가 소의 의의와 종류예요. 출발점이. 이게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공부할 모든 소송의 의의와 종류에게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야. 나의 영역이 이게 다구나.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는 이 책을 설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써? 뼈대기만 알아둔다. 뼈대기만.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해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송이 뭐냐? 소. 첫째, 우리 책 10페이지 맨 위에 소. 잘 보세요. 소송이 뭐냐? 이걸 2차 외우듯이 막 하지 말고 뭐다? 사진을 찍는 거다. 안 보고 이걸로 하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하면 돼. 자, 소송은 법원에 관할 법원. 아까 소송의 3요소. 법원에 검찰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니라 검찰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니라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이 일정한 판결 아까 결정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판결 어디에 소송물에 대한 판결 심판의 대상 또는 판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소의 3요소 관할법원에 이 소송물에 대한 일정한 판결로 해달라는 신청이다. 이걸 안 보고 외우려 가지 마세요. 쓸 일도 없고 소외란 뭐냐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왜? 그러니까 판결을 요구하는 것만 소송이에요.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요건을 공부하는 게 나와. 뭐 타인 간의 소송 절차가 계속 중일 것 할 때 소송 절차가 뭐를 의미하느냐? 판결 절차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정 절차, 명령 절차, 가압류가 처분 그건 결정으로 재판하잖아. 절차가 달라.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소 그러면 판결을 요구하는 걸 소 그런다. 이 결정을 요구하는 거, 명령을 요구하는 거, 결정 중에도 아까 가압류 요구하는 거, 가처분 요구하는 거, 경매 이것들은 소송 그러지 않아요. 판결 요구하는 것만 소 그런다. 개념을 먼저부터 내 거로 만들어 가야 돼. 자,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법원 당사자 여긴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 안 봐도 돼요. 5초 안에 사진을 키워드. 자, 이렇게 그래도 소송의 3요소가 소송물, 심판의 대상, 법원, 당사자다. 그래서 얘기했죠. 이렇게 이게 소의 3요소예요. 3요소. 소의 3요소. 이론이 어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 보시면 하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돼. 이건 메모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이렇게. 우리 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하려고 보세요. 소송법 전체를 어떻게 쓸 건지는 책마다 다른데 3요소를 기준으로
이 제일 출발점이야. 배꼽처럼. 1단계가 3요소, 이걸 전제로 2단계가 절차 진행이에요. 소를 제기해서 변론을 하고 증거를 대고 마지막 3단계가 끝내는 거예요. 이 재판하다 보면 이 판결로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판결로 안 끝나는 게 더 많아요. 합의 보거나 취하되거나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게 원칙이고 육가장 이게 이거를 기본 요소로 해서 재판 진행해서 끝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 소송물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돈 달라, 명도도 해라,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하나하나 따로 재판하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한 번 다른 김에 야, 너 돈도 내놓고 명도도 하고 등기도 해, 이렇게 한 번에 이거를 소송물이 여러 개인 걸 이렇게 객관적 병합그래요. 여러 개인 경우. 또 소송물이 여러 개가 아니라 사람이 여러 진거 있지, 사람이 1대1이 아니라 이거를 공동소송 그런다고. 이걸 주관적 병합 그래.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뒤에 다 나오는 것들이야. 응? 그리고서 뭐야? 이제 재판이 억울하니까 상소하는 거. 이게 민사소송법의 전체 체계예요. 이게 다야. 다만 뭐만 다르다? 모든 책이 똑같아. 다만 목차가 저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았어. 또 비슷하게 잡은 책들도 있는데 순서를 다른 게 많아. 책이 요거부터 하는 데가 제일 많아. 여기서부터 요거는 요거하고 요 중간쯤에 오는 것도 있고, 요걸부터 하는 데도 있고.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순서만 다를 뿐이야. 이걸부터 할 거냐 이거부터 할 거냐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잡았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잡은 책도 있어요. 제가 비교해봐서 다른 책들을 여러 개 비교해서 그중에 제일 적합하고 좋은 책으로 더 책이 똑같지는 않아. 저랑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꽤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서 요 뒤에는 거의 똑같아. 여기도 거의 똑같아. 여기 부분이 여하튼 요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3단계인데 여기가 30%, 민소법 전체 내용의 30%, 여기가 또 30%, 그리고 여기가 40%예요. 이게 100%야 민소법. 이게 100%라고. 여기서 시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서울서 부산, 제주도까지 가는 것처럼 무지하게 길게 느껴진 거를 여기서 옆 동네 가는 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여기서 헤매다가 이게 여기서 여기를 이게 다 안 돼. 올해 시험 문제가 확인의 이익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재소금지 답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고, 사례 문제 두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걸 벗어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올해 단문이 요거는 여기서 나왔고, 요 재소금지는 여기서 나왔고, 사례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올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노출시켜야 돼. 내 거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안 쓰던 용어다 보니까. 그래야 써지는 거라고. 영어고 뭐고 자꾸 써야 말이 나오잖아. 이게 처음엔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못하면 뭐 안 이어져. 이 과목은요 국사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한 50문제 찍어가지고 외우잖아. 50문제 과정은 3문제도 못 외워. 안 외워져. 이게 외워지냐고. 이 용어도 이게.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 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중에서 쉬운 파트가 있고 요 테마별로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수학 킬러처럼 어려운 건 아니다. 알아들만 한데 좀 와닿지가 않을 뿐이다. 와닿지가 않으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의 역할은 그거를 좀 와닿게, 그런 게 한 5군데가 있어요. 5군데가. 오늘 주제에서는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첫 빠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소송물, 이게 이 변론, 이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여기 판결의 객관적 범위, 객관적 병합, 여기 상소까지 전부 밑바탕을 깔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많이 하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 뒤에 하고 나면은 앞에 볼 때 쉬워지고, 이게 계속 갈수록 이게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소송법은 이 파트마다 창조라는 게 없어요. 이 파트마다 쓸 내용, 쟁점이 다 들어가 정해져 있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쓸 말이 딱 그걸 써야 돼. 딱 쓸 것도 정해져 있어. 창조가 없어. 재판하는 거라 응용화 이렇게 없어. 이걸 얼마나 이해했느냐 차이지. 자, 여기서 첫 번째 이거부터 합니다. 자, 오늘 이게 목적이야. 오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이 5테마를 끝내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20분인데 제가 10시까지 이걸 끝내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소의 의의와 종류를 보고 있는 거야. 방금 전에 소의 의의를 봤으니까 이제 종류를 보려고 그래. 그 밑에 10페이지. 이걸 어떻게 하다 5초 작전 이해만 하면 되는데, 키워드 우리는 뭐다 그대로 옮겨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 단어만 옮겨 쓰면 돼요. 중요 단어와 단어는 자기 말로 써야 점수가 잘 나와요. 자기 말로. 여기서는 소의 의의 그러면 뭐다, 동그라미가 법원의 판결을 요거는 당사자 3요소. 자, 이제 종류를 볼게요. 소의 종류는 3가지예요.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이렇게 3가지라고.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셋밖에 없어. 우리나라 소 종류는 3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상식이 돼야 돼. 3가지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계속 접근하는 거야. 잘 보세요. 이행해소부터 보면, 이행해소 이렇게. 이행해소는 키워드가 동그라미가 어디 쳐져야 돼? 원고의 이게 이행 청구권. 이 내가 피고한테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이게 소송물이에요. 소송물. 가장 중요한 거야. 소송 심판의 대상이야. 청구권이 있으면 승소고 없으면 지는 거야.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행 청구권. 자, 이행 청구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법원에다가 피고한테 이행할 의무, 이행 의무를 명령을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기본이 뭐다? 이 청구권이, 이 실체법상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소송은 절차만 공부하는 거고, 실체법, 절차법,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민법상 청구권 인정이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피고 원고에게 최종병원을 지급하라는 명령, 이렇게 여기 명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 제일 많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해. 이행해소가. 실무에서는 다 이행해소야. 확인해소나 형성해소는 거의 없어요. 다 이행해소야. 이행해소. 자, 의의 키워드가 뭐야? 그냥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야. 이행 요구. 근데 이행을 요구하려면 자기한테 뭐가 있어야 돼? 원고가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이행을 요구하는 거야. 그냥 두 단어만 알면 돼. 이행 청구권, 이행을 요구하는 거, 이행 명령을. 이것만 알면 돼. 이행의 소란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거 안 나와. 이행의 소란 쓸 일이 없어. 이걸 자꾸 에너지 소모하면 안 돼. 그냥 키워드만 알고 이행을 요구하는 거구나라면 알고 있으면 되지. 이행의 소를 의의를 쓸 필요가 없어. 쓸 일도 없고. 자, 보세요. 이행의 소에 다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송법에서 기본적인 분류체계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변론 종결실 기점으로, 변론 종결실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서 이제 변론이 열려서 마지막에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 변론 종결은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변론 종결.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거예요.
요 변론 종결, 요게 이제 판결의 표준시가 돼. 나중에 이제 저절로 알게 돼. 예, 판결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시죠? 그럼 오늘자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요걸 변론 종결,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판결하는 거야.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자, 이걸 기준으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현재 이행에서와 어려운 게 아니야. 장래 이행에서. 무슨 소리지? 이때 기준으로 이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이렇게 현재 이행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 이행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보세요. 이행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판결이 나는 줄 알아요? 피고 농고에게 이 돈하고 이자를 당장 지급하라는, 이게 돈을 지급하라. 근데 장래 이행에서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이 날짜가 도래 안 했어. 이건 내년이잖아, 내년. 이렇게 빨간 글씨. 피고 농고에게 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년이 도래하면 그때서 줘라. 이렇게. 현재 이행에서와 장래 이행에서는 당장 돈을 줘라. 이미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근데 아직 도래 안 했을 때는 기간이 도래하면 줘라. 똑같은 거야. 장래 이행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건데 이거 잘 보세요. 뭐 이런 재판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그럼 이 재판은 아니 9월 13일 날 지나가서 재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년 일을 왜 지금 미리 재판을 걸어? 이걸 왜 미리 재판을 거냐고. 왜 미리?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다? 장래 이행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년에 그럼 13일 지나서 재판을 걸어야지 왜 미리 거냐고. 미리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 예외적으로. 장래 이행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다? 미리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어느 때냐? 이게 한 3, 4년 전에 시험 문제 아니야. 장래 이행에서를 설명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도랬으면 당장 줘야지. 그동안 안 준데. 결론은 장래 이행에서와 현재 이행에서가 있다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써라는 게 아니라 이행에서에는 현재 이행에서, 장래 이행에서. 이게 자꾸 등장하니까 뒤에 가서. 자, 그러면 나중에 끝나는 게 뭐야?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자, 이행 청구권, 이게 우리가 청구권 가지고 하는 거. 청구권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는 기판력. 그래, 이거를. 기판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가 이행 안 했을 때 집행력, 강제로 집행할 집행력이 발생한다. 근데 만약에 기각됐으면, 2천만 원 달라 그랬는데 기각했으면 너 돈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줘라 그랬으면 돈을 줄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이행 청구권이 수속물이라 이기면 이행 청구권이 있다. 기판력이 있고, 안 갚으면 강제 집행력이 있고. 근데 기각되면 이행 청구권이 없다. 끝이지 뭐. 확인 판결이지. 이거를 눈여겨봐두면 돼요. 안 보고 쓸려리지 말고 사진만 찍으라 이거예요. 지금 수백 번 찍을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한다. 지금 그냥 넘기고 진짜 암기는 내년에 가서 한다. 내년. 몇 달 후의 일인데 이거 내년에 가서 한다. 미루라고. 지금은 부담 주지 말고 에너지를 암기하는데 과도하게 말고 사진만 잘 찍어라. 이해만 하면 돼. 이해가 쉽고 사진 잘 찍히면 저절로 써지고 저절로 내 거로 체화가 되는데, 놀부심보지 처음 보면서 다 달달 내우려고 천재도 아니고. 정상인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한 번 보고 이어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확인해소. 확인해소는 해간 소송은 이게 이렇게 다툼이 있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권리나 법률 관계만 소송물이에요. 요 단어를 계속 쓰게 돼. 확인해서 그러면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만. 자, 잘 보세요. 이행해소는 이행 청구권만 소송물이에요. 이행해소는. 근데 확인해소는
권리 의무만 소속물이 아니라 포괄적인 법률 관계도 법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에서는 권리,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죠. 확인을 요구하는 소. 확인만 요구하는 거야. 존재일 수도 있고 부존재일 수도 있어. 이거는 무슨 목적이다? 요까지 알아둬야 돼. 다툼 있는 법률 관계나 권리 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 누가 권리가 있다 없다 확정해가지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게 확인에서는 불안 제거 계속 반복될 내용이에요. 불안 제거. 불안하니까 나를 확인해 달라. 그래 마음이 놓인다. 확인. 그래서 이건 아주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되는데 여하튼 이 확인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 적극적 확인은 뭐냐면 권리가 존재한다. 소극적 확인은 부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야 그거 내 거다. 이걸 적극적 확인해서 이거 내 거다. 왜 내 거 아니라고 자꾸 싸우냐. 내 거다 이거. 소극적은 야 너한테 돈 줄 거 없다. 부존재 채무 없다. 자꾸 돈 달라 그러지 마라. 부존재 확인해서 이렇게 개념만 알면 되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자, 확인해서는 요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올해 특이급으로 찍히던 문제였어요. 대상 적격과 확인의 이익 개념이 중복되긴 하는데요. 이게 올해 특이급으로 찍히던 거였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 저도 삼순환 할 때까지 이거 몇 번 시험을 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는 이걸 알아둬야 돼요. 2차 시험은 시험장에 앉아서 객관식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장에 앉아서 못 보는 문제를 보고 생각해서 쓰면 떨어져요. 시험 못 붙어. 25번 동안 쓸 수가 없어. 어떻게 붙는 줄 알아요? 보자마자 팍 써나가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객관식도 보자마자 딱 고를 수 있어야 돼. 그 긴 지문을 그대로 읽고 못 맞춰. 2차도 마찬가지야. 검증하는 거야 그냥. 공부가 돼 있으면 거기서 나오니까 보자마자 이거구나 팍.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문제는 거의 똑같은 게 나오고 응용이더라도 보자마자 팍 판단이 돼서 팍 평소 준비를 그걸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준비를 그걸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대상이 뭐야? 요거라니까 간단하잖아 이게. 권리나 법률관계. 이행에서는 청구권, 확인에서는 권리도 있고 법률관계. 그러니까 뭐다? 사실관계는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돼. 사실관계 확인은 대상이 아닌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냐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이건 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 증서가 위조가 아니다. 진정 성립이라는 게 위조도 아니다를 확인할 거는 예외적으로 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지기재 문서는 이런 식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뭐 성립된 것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 판결문 기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답안지 쓰는 게 아니에요. 쓸 일도 없고. 근데 책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제가 서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서류 판결문을 옮겨온 거예요. 제가 짧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 문서가 가짜다 진짜를 확인해 달라. 근데 원래 가짜 진짜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안 돼. 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구나. 항상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확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재판합니다. 이게 그 예상 문제였는데 올해 나왔잖아. 그러니까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올 거겠지만 그래도 건너뛰면 안 된다. 올해 재소금지를 건너뛰다가 당했잖아, 몇 사람들이. 저처럼 건너뛰면 안 돼. 기본이기 때문에 그 대신 너무 치밀하게는 하지 말고 기본만 깔고 가면 되는 거야. 확인 판결은 권리가 있다, 법률관계가 없다는 기판령만 있고
집행력은 없어요. 집행력은 없어요. 간단하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해소. 형성해소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판결을 통한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요 밑에는 안 읽어도 되고, 요런 말 때문에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요런 말이 생소한 말이다 보니까 이거 뭐 읽다 보면 이게 아는 것도 아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와닿지 않고 쓰기도 어렵고, 이런 걸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여기 한 줄만 하는데 한 줄 이렇게. 판결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요건 이해용이야. 이거 몰라도 돼, 이렇게. 몰라도 돼. 이해용이지 답안에 쓸 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많이 갉아먹는다고. 그나마 있는 시간을. 제가 읽을 거 안 읽을 걸 구분해드려. 여러분 중요한 거.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송법이 책을 읽으면서 국어 선생님처럼 밑줄 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밑줄 치면 돼. 요거 밑줄 칠지 몰라서 밑줄만 잘 쳐주면 명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밑줄 100번 쳐줘도 소용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밑줄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밑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밑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케이스로 나오면 이게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니까. 민법 공부한 거, 근본 원리에 관한 거, 이런 게 시험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 보니까. 여러분 케이스집을, 올해 케이스가 어려웠다래요. 책에 나오는 건데 케이스집을 시중에 나오는 뭐 변리사, 변호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두 10대권 다 구입해봐. 올해 시험 안 나와서. 똑같은 케이스가 없어.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 제가 재작년에 3기 때 문제, 시중에 기출문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 노무사용으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3순환 때 훈련을 시켰어요. 그 김가영 학생. 너무 많으니까 어지러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작년에 팍 줄였잖아. 이렇게 나온 게 아니구나. 쓰잘데없이.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올해 안 나왔다니까. 어쩌다 나오면 그건 알 수 있는 문제야. 올해 어려웠다고 사례 다 공부하겠다. 한번 봐봐. 10대권 사서 봐보라고. 난 나오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책을 보면서 책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례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라고. 사례도 똑같은 거 나오길 바라게. 똑같은 거 나오지도 않고 끝이 없는 거라. 이렇게 이것도 말하는 거야. 민법 총칙 공부할 때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들을 변동시키는 거다. 이렇게 배워요. 여기에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변동되는 거, 계약 해제, 해지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변경되는 거, 요 후자만 형성해소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권 중에서도 형성소권,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변동되는 거. 이게 일방적으로 바뀌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뀌지만 재판을 받아야만 바뀌는 거. 재판 안 받고 바뀌는 거는 형성해소가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둘 게, 형성해소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돼요. 이게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드물어요. 근데 이 말만 알면 돼. 형성소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또 법에, 이거는 형성 판결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잘. 근데 대비 개념으로 알아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말인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이해한 거야. 자, 보세요. 이걸 얘기합니다. 원고가 피고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얘가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했어요. 상가는 3번 이상 연체하면, 주택은 2번 이상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이 5년이 남았는데 상가 임대차는 10년 보장이 돼요. 10년 보장. 근데 지금 얘는 10년 동안 개기려고 하는데 1년도 안 지났는데 3번 연체돼서 얘가 해지 통지했다고. 해지, 해제, 취소 이런 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했으면 효과가 발생해요. 임대차가 5년 남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종료.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차가 끝난다고, 법률관계가 변동됐다고. 너고 나서야 임대차가 이제 없어졌어.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데 안 나가 얘가 끝나는데도. 그러면 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됐어요. 명도소송. 나가라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재판을 걸잖아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각하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왜? 이건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어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야만 효과가 발생하도록 법의 규정이 있는 것만 형성해소라고 말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되는 건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야만 변동되도록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혼. 협의혼이 안 될 때 협의혼 안 해줘. 그러면 한쪽에서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혼한다는 재판을 받아서 승소 판결이 나야지만 이혼한다 판결이 나면 이혼한다야. 이게 이혼하라가 아니야. 어? 이행에서는 하라는 거야. 하라. 명령. 근데 이거 형성에서는 이혼한다 판결이 나면 이혼이 된 거야. 호적이 혼인관계증명서가 변동이 없어도 판결의 효력으로 남남이 된 거야. 이혼하라가 아니라니까. 이혼하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건 형성해소야. 이혼한다는 판결로 이혼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기다 대보세요.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싶어. 안 해줘.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로 내용 증명을 야 너고 이혼한다. 1000번을 보내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봐. 문자 보내봐. 이혼이 되나? 판결이 나야 이혼하도록 법이 돼 있다니까. 그냥 이거 임대차 해지 통과한 것처럼 남편한테 또 부인한테 문자로 이혼한다. 내용 증명으로 이혼한다. 1000번을 보내봐. 일방적 의사표시 이런 것 이거는 형성해소가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만 형성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판결이 나야만 되는 거지. 이것만 형성해소다. 그래서 이거를 형성소권 그런다. 이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소송에는 자 판결을 통해서 실제법상의 법률관계 변동을 실제법상 형성해소. 그러니까 이혼 소송, 회사 설립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야. 그러면 소송법상의 형성해소는 판결을 통해서 소송법상의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판결이 확정돼서 여기 기판력이 생겼어요. 기판력. 또 강제 집행력, 이행해소라 집행력도 있어. 이 판결의 효력이 생긴 거를 다른 판결로 이거 잘못된 판결이야. 재심을 통해서 판결의 효력을 죽여버리는 거지. 재심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재심해소가 뭐다? 재심해소가 재심 판결을 통해서 이 옛날 판결의 효력을 없애니까 소송법상 변호관계. 판결을 통해서 이혼하면은 실제법상의 부부관계. 판결을 통해서 판결의 효력을 없애니까 소송법 변호관계 변동. 그게 재심해소, 준재심해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 강론에 나오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없애는 거. 소송법상. 판결을 통해서 실제법상. 이게 제목만 알면 되겠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형적 형성해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거는 깊이 할 건 없어요. 이건 이제 요걸 들면 돼요. 이렇게. 고기물 분할이 대표적인데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A, B, C가 공유를 하고 있다. 이 땅 하나를. 그럼 이걸 어떻게 쪼갤 거냐? 이렇게 쪼갤 거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쪼갤 거냐? 이걸 이렇게 쪼갤 거냐?
쪼개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쪼갤 건지는 이렇게 쪼갤 거냐, 이렇게 쪼개면 여기 길접한 사람은 좋고 저긴 맹지가 되고,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골치 아프니까 야, 현물 분할, 이걸 현물 분할해. 현물 분할. 민법, 등기법, 물권법을 잘 공부 안 하니까 노무사는, 법무사는 이쪽이 전문이거든. 등기가. 현물 분할 이렇게 잘라달라, 이게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경매 분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경매시켜서 팔린 돈을 나눠가죠. 또는 가격 분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고 돈 주고 사. 이렇게 분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할할 건지에 대해서 법원에 재량을 인정했어요. 왜?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 이거를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하는데 처분권주의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심판한 것만 재판하게 돼 있어. 내가 심판해달라는 것보다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넣는 거 다르게 해도 안 돼. 적게 하는 건 몰라도 많이 해도 안 되고 다른 거로 하면 안 돼. 내가 심판한 거 범위 내에서 재판해야 돼. 이게 처분권주의인데 공부하게 되는데, 공유물분할은 내가 이렇게 이거 나 가질래 이렇게 분할해달라고 청구해도 판사가 그건 너만 유리한 거지. 공유자 이렇게 안 해주고 다르게 판결 내도 싸우지 말고 이 재량을 주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법이 재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형식은 소송으로 판결하게 돼 있지만 실질은 소송이 이게 비송이 뭐야? 안일 비자 쓴 거야, 소송이. 그래가지고 자, 어떠한 내용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분할해 줄 건지가 재량에 있어요. 재량. 이거는 처분권주의는 이렇게 아까 청구 취지와 원의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재판하는 게 처분권주의인데, 이 형식적 형성에서는 당사가 청구 취지나 내용에 구속받지 않아. 재량대로 판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 내가 이렇게 청구했어도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고. 이거는 특수소송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배제된다. 내가 신청한 것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 항소심에서. 대표적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게 형적 형성해소가 공유물 분할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거는 법원에 재량이 있다. 왜? 형식은 소송이지만 소송은 뭔지 알아요? 소송은 OX야. 너 승, 패. 법원은 승패만 판단하는 거야, 분쟁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다, 비송. 그럼 비송이 뭐냐? 비송은 소송과 다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아닌 거라서 어떻게 형성할 건, 형성소가 어떻게 할 건지 재량에 이름하고 있어요. 이걸 안 보고 쓸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식적 형성소를 설명하세요. 쓰라. 이건 낼 건 아니야. 다만 형식적 형성소가 뭔지만 이해하는데 뭐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처분권주의 할 때 예외로 형식적 형성소가 처분권주의의 예외다 이렇게 나와. 그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해용으로 공부하는 거지. 이걸 안 보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또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다만 건너뛰면 안 돼.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왜 형식적이라는 거야? 거치로는 소송이지만 승패, 실제로는 비송, 소송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행정 비슷한, 행정, 재량이 있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 비슷해가지고 실제로 행정행위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여튼 정리하면 거치로만 소송이지 실질은 비송이다. 제가 비송사건 절차법만 한 15년 강의를 했었어요. 법무사 쪽에서. 남들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그런 얘기.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 사건 관계의 변동을 거다. 어떤 내용의 권리관계를 정할 건지 재량에 있어서 당사자 청구에 구속되지 않는다. 재량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는 게 중요하고, 불이익 변경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분할. 알아두면 뒤에 나올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그렇고요. 이 형성해소는 기각되면 너 형성소권이 없다. 기각됐으니까 확인해 지나지 하지만 인용이 되면 형성소권이 있다는 기판력에다가 형성력이 생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게 마지막 그림 책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써먹을 게 이거예요. 이행에서는 집행력이 생기고 확인에서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형성권이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에다가 형성력이 생기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집행력이 생겨서 이걸 이행 안 할 때 집행으로 넘어가. 여기서부터 민사집행법이고, 이것만 집행 민사집행 넘어가고 집행권원이 되고, 이거는 그런 게 안 되지. 웃긴 거예요. 뭔지 알아요? 직업이 뭐한 거야. 법무사는 주 직업이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판결 받은 다음에 이거 안 갚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근데 소송법은 이게 끝이야. 끝. 이 판결 받을 때까지만 해. 근데 우리는 판결 받은 다음에 강제집행으로 들어가. 여기서 시작이야. 여기 나는 시작인데 여기 우리 공부에서는 끝이야. 끝. 참 묘한 느낌이 있다니까. 자, 이걸 정리해보면 끝이에요. 그 단문 문제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때와 달리 이게 원래 1기 때부터 들어갔었는데 1기, 2기나 이번 기수부터는 연기 때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시험 대비 훈련을 미리 연기 때부터. 그럼 1기, 2기 때가 계속 반복이야. 시험 공부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해서 시험장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늘 의회 종류가 지금 나온 것 정도만 쓰면 돼요. 더 많지만 이렇게 고생들 했습니다. 너무 길다고 좀 짧게 해달라 했는데 원래 끝내려고 그랬어. 수고들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